저는 의사 인생을 바라볼 때 앞에 14년 동안은 사실 실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환자 진료하고 지쳐서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자고 틈나면 뭐 게임하고 야식 먹고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목표도 없고 의욕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전 자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도전이 없으니까 실패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공부하시면서 누가 어떤 분들이 막 성공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인드를 막 갖추고 멘탈 강하게 했다 하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뇌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내 몸의 습관, 브레인의 호르몬을 바꿀 수 있는 습관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조금씩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MBS 최적화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신생 채널 이동환의 인생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클래스유에서 제가 메디컬 리부트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 MBS 최적화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의사로 첫 직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의사가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32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32년 중에서 앞에 한 14년 하고 뒤에 한 18년 정도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뭐 동기부여 강사, 또 자기개발 강사, 자기관리 강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14년 동안은 완전히 제가 만성피로 스트레스에 온 상황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저를 몰라볼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막 살찌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체중이 100kg가 넘었었어요. 맨날 어깨가 무겁고 맨날 피로에 찌들고 그리고 또 의욕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작은 일에도 막 짜증내고 얼굴 찡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의 흑역사인데요. 체중은 100kg에다 맨날 처져 있고 맨날 찡그리고 사는 부정의 아이콘으로 살던 제가 18년 전부터 제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 계기가 바로 뭐였냐면요. 역시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대의학을 진료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질병도 아니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분들이 질병이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병까지는 아니지만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의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학 이름이 바로 기능의학, 영어로는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합니다. 그 의학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란 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막 학회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없었어요. 공부하는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몇십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기능의학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너무 운 좋게도 거기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능의학 1세대 의사가 되죠. 그게 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기능의학적으로 돌아보니까 제 몸의 기능을 많이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도 20kg 이상 빼고 근데 사실 제가 좀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 그때 30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기능의학 자체가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항노화랑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세포 기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거죠. 노화를 좀 늦추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 세포 기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제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Mind Body Medicine, 심신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능의학과 심신의학을 활용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좋아지는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기능의학을 활용한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을 국내에서 처음 만들죠.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환자를 봤는데 환자들이 오셔갖고 이제 좋아진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또 우연히 그 후기를 SBS 프로그램 건강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 그 당시에 작가님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방송에서 기능의학으로 만성피로를 치료하는 걸 좀 설명해달라, 강의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또 인생의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종편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방송에 나가자마자 저희 병원에 만성피로 예약 환자가 6개월이 잡히기 시작해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번 또 크게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 왔던 환자분들은 기능의학, 심신의학을 이용해서 잘하면 치료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온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심한 환자들이죠. 그래서 뭐 기능의학적으로 영양소 치료도 하고 뭐 스트레스 관리도 시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때 제가 또 한 번 벽을 느낍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아직도. 예.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뇌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인드에 대한 공부, 잠재의식에 대한 걸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면, 그 다음에 NLP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심리 기법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잠재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 다음에 EFT 같은 또 기법들. 우리나라의 최면의 대가인 그 설기문 교수님을 찾아가서, 설기문 박사님 찾아가서 한 1년 반 정도 최면도 배우고 NLP도 배우고 EFT도 배우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 환자들 치료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었던 거는 그 마인드 잠재의식 공부하면서 그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때까지 몰랐던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또 그걸 통해서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코칭하고 치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긍정심리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현대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고 기능의학은 질병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치료를 한다면, 긍정심리학은 또 같은 부류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은 뭐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데, 긍정심리학은 정상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 또 확 빠지게 되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자기개발 분야의 어떤 성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6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자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를 보다 보면 내가 맨날 하는 게 처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처방을 하고 있지 않고 환자를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환자, 진짜 현대의학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처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에너지를 좋게 만들고 삶을 바꿔나가는 거는 처방이라기보다는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교육학을 전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교육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나의 삶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관련된 논문들을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관련된 논문들을 쓰면서 그 논문들 덕분에 이제 박사학위를 경영학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병원 경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인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세포 기능,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잠재의식, 인간의 어떤 그 뇌의 호르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결국에 가서는 스트레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분야가 심리학에도 있지만 경영학에도 그 분야가 있어서 학위를 이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32년 정도의 그 인턴부터 시작해서 32년 정도의 그 의사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1년 전부터는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삶을 치료하고 삶을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진료실을 떠나서 이제는 이제 열심히 교육, 온라인 교육, 뭐 클래스위에서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또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그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인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뭐 일도 많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관계도 안 좋고, 뭐 또 회사에서 어떤 안 좋은 형식도 있고, 뭐 제도도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그걸 다 옛날에는 다 무조건 나쁜 걸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인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는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책임 너무 많이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스트레스긴 한데 이걸 내가 잘 극복해냈을 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것을 어떤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도전 요인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챌린지 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일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뭐 사내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형식과 절차, 정말 별로 필요 없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바라봐도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거든요. 이거는 바로
방해 요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회과학자들 중에 스트레스를 연구한 학자들이 처음으로 10여 년 전에 스트레스 요인을 방해 요인과 도전 요인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모든 논문은 다 묶어갖고 나쁘다라고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처음 나눠서 국내 직장인 한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통계를 돌려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도전 요인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똑같은 도전 요인을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성장의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절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긍정 정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공부했던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긍정 심리학, 이 부분이 여기에 접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마인드 관리, 멘탈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이전에 일단은 나의 몸과 브레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통틀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MBS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의사 인생을 바라볼 때 앞에 한 14년하고 뒤가 이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14년 동안은 사실 실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환자 진료하고 또 그냥 지쳐서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자고 틈나면 뭐 게임하고 그냥 틈나면 맥주 마시고 야식 먹고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목표도 없고 의욕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전 자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전이 없으니까 실패도 없었어요. 오히려 실패는 제가 변화되고 나서부터 많은 실패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저는요, 실패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돌이켜보면 실패는 아니거든요. 실패라는 건 사실 성공의 반대말이잖아요.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을. 실패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패라는 단어가 너무 웃긴 게 저는 사실 못 이룬 게 너무 많죠. 도전하면서. 사실 그 이후로 제가 삶이 바뀌어 나가면서 뭐 병원 시스템도 바꾸려고 했는데 못했고 환자들 뭐 여러 가지 치료도 실패한 적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새로 공부하고 고쳐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아내는 것, 인식하는 것. 대부분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메타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것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 세상의 원리들 중에서 내가 아는 게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배움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때부터 값진 배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 예. 모르는 게 많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으니까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배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움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돈 버는 방법, 뭐 주식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데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잖아요. 앞을 보고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앞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몸, 나의 뇌, 나의 멘탈, 나의 마인드를 먼저 다지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라. 제가 사실 강의하는 분야는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하는 건 전혀 아니고 몰라요. 저는 돈 버는 방법, 뭐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일단 내 엔진을 먼저 바꾸는 방법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절대로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예. 기회가 되시면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한 게 2007년도였거든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고 그래도 제가 어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머릿속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공부가 이제 양자역학. 조금씩 넓혀가면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되고 물리학자들이 했던 실험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바라보고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뭐냐면 이 법칙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호르몬에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도 의욕적으로 제가 일부러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몸과 브레인을 바꿔야 돼요. 그럼 좌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MBS 최적화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멘탈과 마인드를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일단은 내 몸과 브레인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럼 좌절로 따라옵니다. 제가 이제 MBS 최적화 프로그램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MBS가 뭘 뜻하냐면 M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멘탈과 마인드. 예, 둘 다 M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근데 B가 중요해요. B. B가 바로 뭐냐면 MB에서 B가 바디와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자기 개발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누가 어떤 분들이 막 성공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인드를 막 갖추고 멘탈 강하게 했다 하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왜 마인드가 바뀌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의학적인 원리, 바디, 그 다음에 브레인의 뇌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기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으시죠? 그게 왜 바뀔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이죠. 그럼 환경이 나한테 기분을 바로 나쁘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뇌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행복한 건요, 화학적으로 뇌 호르몬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의학, 생화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심신의학적인 연구, 뇌과학적 연구들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의 습관, 그 다음에 내 브레인의 호르몬을 바꿀 수 있는 습관들.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조금씩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MBS 최적화입니다. 마지막 S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중요한 잠재의식입니다. Subconscious Mind. 그래서 MB 앞에서 네 가지죠. M의 두 가지, 멘탈과 마인드, B가 두 가지잖아요. 바디와 브레인.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엔 서브컨셔스 마인드까지 가서 잠재의식을 나의 목표와 정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기개발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론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6단계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인드 바디 커넥션을 이해해야 된다. 평상시에 내가 정말 깊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내 근육 상태, 긴장 상태는 어떤지, 평상시에 내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한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딱 2분 만에 자세를 딱 2분만 바꾸면은 호르몬이 20%까지 증가하고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2분만 자신감 있는 자세를 딱 취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전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 이 호르몬이 거의 19%까지 증가합니다. 대단하죠. 예.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냥 기분 바꿔야 돼, 막 도전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자극도 중요한데 육체적으로 그 호르몬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인 연구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가 너무 중요하고요. 브레인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우리의 감정은 호르몬에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도 의욕적으로 제가 일부러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환경에 접하지 못하면 계속 기분 나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습관으로 내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마인드 바디에 대한 단계를 확실하게 이제 익히고 나면 습관화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걸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쭉 제가 연구한 것들을 쭉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거기까지 알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학문 자체가 사람인의 간이 사이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 자체에 이미 인간은 관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얘기하면서 관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훨씬 더 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파트를 다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혹시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한 게 2007년도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2007년도에 시크릿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돼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또 이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 두 권을 읽고 나서 그 당시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이걸 믿어야 돼? 의사고 그래도 제가 어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공부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국은 퀀텀 피직스죠. 예, 양자역학. 양자역학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걸 공부 시작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양자역학 이야기. 그 책을 먼저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넓혀가면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프랑스 의사들이 했던 아주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물리학자들이 했던 실험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바라보고 쭉 종합하면서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뭐냐면 이 법칙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MBS 최저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메디컬 리부트 강의인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이 이제 네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 MBS에서 S,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죠. 예, 잠재의식을 다룰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도 내 잠재의식과 목표가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 역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내 잠재의식을 알아야 되고, 이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풀어날 것인지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액션 플랜을 짜고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해서 6단계로 해서요. 10시간 정도의 강의입니다. 굉장히 압축시켰죠. 제가 사실은 한 18년, 19년 이렇게 쭉 해왔던 거를 압축시킨 건데, 들으시는 분들은 10시간 만에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지금 설명해도 감당이 되실까요? 현상 하나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에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움직이는 로봇을 놔뒀는데, 이 로봇은 굉장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마치 청소 로봇처럼. 예. 근데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로봇 밑에다가 이렇게 펜을 하나 꽂아놨기 때문에 막 한참 놔두면 움직이면은 이 펜이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여러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가 병아리를 한 마리 뒀어요. 병아리. 이 병아리가 로봇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 분명히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 로봇이 병아리 쪽으로 딸려온 거예요. 그림이 이쪽 병아리 근처에서만 그려집니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병아리가 아니라 어떤 병아리냐면, 조류는 알에서 딱 깨어날 때 앞에서 움직이거나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 어미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임프린팅, 각인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조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실험자들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면서 로봇을 앞에서 움직이게 해서 각인시킨 병아리들을 놓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병아리는 이 로봇이 자기의 어미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삐약삐약거리면서 로봇을 불러요. 신기하게 이 로봇은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딸려온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한 번 하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실험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 정말 랜덤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병아리, 그냥 각인시키지 않은 병아리. 한 그룹은 각인시킨 병아리들로 했어요. 결과가 각인시키지 않은 병아리는 아무리 삐약거려도 안 딸려와요. 근데 각인시킨 병아리로 했을 때는 70% 이상에서 딸려오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힘이 있잖아요. 얘가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막 불렀는데 로봇이 딸려온 거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돼요. 양자라는 거는 그 원소보다도 더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 전자 하나도 양자 알갱이고 핵도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막 모여서 있는 것들이 그 핵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다 양자입니다. 양자가 모여서 원소가 되고 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양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양자가 어떻게 몰리면 무생물이 되고요. 이 책상 같은. 어떻게 뭉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분은 똑같은 양자인데. 그러면 양자가 어떻게 뭉쳤을 때 생물이 되고
어떻게 묻혔을 때 무생물이 되느냐? 양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결국은 정신적인 힘도 양자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양자 역학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더블 슬릿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자가 과연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이걸 이제 실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결론적이 뭐가 나왔냐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어떨 땐 파동이고 어떨 땐 입자다.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양자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파동과 입자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자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고 책상을 이루고 있고 모든 걸 다 같이 이루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가 양자 얽힘이라는 원리예요. 이것도 확실하게 증명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 원리로 받았어요. 3명의 그 양자 물리학자가. 예. 그래서 양자 얽힘이란 건 뭐냐면은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같은 양자인 경우에는 두 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뭐 우주의 끝과 끝이라 하더라도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양자끼리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그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내가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멘탈과 마인드인데 멘탈 바꿔야지 멘탈 세져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책 읽는다고 하루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고 강명 깊은 강의를 들었어 막 와 정말 동기부여가 확 됐는데 며칠 있다 또 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바디와 브레인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서 습관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자극들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 나를 바꾸는 성장시키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4가지인 거죠. 2개의 M, 2개의 B. 이 얘기하자면 또 이제 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뇌에 이제 RA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ticular Activation System이라고 했고 이제 망상 활성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GPS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오는데 그 RAS에서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일부만 내가 인식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하면 이 RAS에 자극을 줘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차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관심 없던 차인데 차를 찾다 보니까 내가 이 차를 좀 사고 싶어. 그 차를 열심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RAS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 차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길거리 다닐 때 그 차가 계속 보여요. 이게 이제 RAS가 평상시에는 필터링 시키던 거를 필터링 안 시키고 내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을 계속하면은 내 RAS 작동을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내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져요. 몰입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열심히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전교 1등을 하고 싶은 학생이 계속 내가 전교 1등이라고 상상을 해요. 전교 1등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싫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게임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 상상의 힘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자물리학적인 땡기는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브레인에서 상상의 힘이 어떤 기회를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의 기분을 바꿔서 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도와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끌어당기기 법칙이 완성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브레인의 힘을 활용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같은 파장을 가지고 당기는 힘, 병아리처럼. 예. 이것까지 가려면 잠재의식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의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90%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에너지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 파장이 안 좋으면 같은 좋은 파장이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 사실 기억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20대 한 후반 남자분인데요.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대기업에서 월급도 잘 받고. 그런데 한 1년 다니더니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기의 적성이 안 맞고 그리고 그냥 회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처지니까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맨날 뭐 친구들이랑 게임방 가서 놀고 뭐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그냥 하루하루 경력이 사는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 어떻게 보면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죠. 예.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떤 걸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자기들 이제 책도 많이 읽은 거예요. 좀 뭔가 바뀌어보려고. 책 읽으면 읽을 때는 좀 반짝했다가 또 회사 나가면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습관 바꾸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마인드에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퇴사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기였어요. 그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로 가고 싶은데 회사 내에서 이제 부서 이동을 자기가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목표로 잡고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뭐까지 했냐면 대학원 가셔가지고 그 분야에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부서 이동할 때 신청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옮기고 나서 진짜 날개를 달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승진하시고 몇 년 지나서 정말 감개무량하게도 저를 또 그 회사에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제외도 하고. 예, 이제 그 사람이 바뀌는 과정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임용고시 같은 거 계속 떨어져 갖고 막 처져 있고 에너지 떨어지고 피곤해서 오시는 분들도 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합격하는 분들,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가 이제 깨닫고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죠. 주부님들도 많아요. 사실 주부님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는 주부님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가까운 사람 중에 WS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WS. 왼수의 약자입니다. 대부분은 가정 스트레스예요. 예, 주부님들은. 그래서 주부님들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은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은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남편도 한번 모시고 와라.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아까 제가 3단계에서 제가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그 부부 상담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의뢰해드려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그 기능의학적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쪽 가서 상담 받으시라고 해서 양쪽을 하게끔. 그러면서 좋아진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제 MBS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명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명상을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겪었고. 근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명상이 뭐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명상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 가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명상은 딴 생각으로 갔다가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알아차리고 돌아오잖아요. 이 알아차림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굉장히 강의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메타인지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떻구나.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하면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명상하시는 분들은 메타인지가 나를 인지하기 위해 나의 그 생각들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 메타인지 훈련 방법이 바로 뭘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죠. 안 되죠. 처음에는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하다 보면 딴 생각이 쓱 들어오잖아요. 그때 갑자기 깨달아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그게 메타인지가 딱 되잖아요. 한번 다시 돌아와 호흡으로. 좀 이따 또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고 있네? 메타인지 되고 다시 돌아와. 계속 메타인지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근육 생기듯이 갔다 오고를 계속하면서 메타인지 능력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감정을 평상시에 읽을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바로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사실 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뇌를 향상시키는 것들이 생활습관들이 많은데 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뇌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에 대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의욕이 생깁니다. 예. 의욕이 생긴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학습력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감정과 운동은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것이 학습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을 많이 할 때 신경세포 간에 서로 연결 조직을 강화시켜 줍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그 가지들이 있고
시냅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이 잘 되어야지 이제 뇌 기능이 좋아지는 건데 이 연결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운동이다. 많은 연구들이 돼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기억력 중추가 있잖아요. 해마. 해마라고 하는 기억 중추가 있는데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전만 봐도 일단은 운동은 확실히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을 강의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세미나 현장에서 만나면서 보면은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의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운동을 많이 권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운동을 할 때 이 우울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뇌 기능의 어떤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또 뇌세포의 어떤 기능까지 좋아지게 하는 것. 운동. 너무 중요하죠. 네. 일단은, 운동하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시간 내서 어디 헬스클럽 가야 되나.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흔히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고 걷기도 있고 뭐 조깅하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그냥 그 중에 하나만 딱 쉬운 거, 걷는 거. 제일 좋습니다. 걷는 거 제일 좋고요. 특히나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걸을 때 언제 걷는 게 좋으냐. 해가 있을 때 걷는 게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뇌 호르몬을 바꾸는 거거든요. 뇌 호르몬이 바꾸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형성이 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다 아시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나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이 세로토닌이 낮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자면 또 당연히 뇌 기능이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첫 번째가 햇빛이고요. 두 번째가 리듬 운동입니다. 리듬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뭐 댄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걷는 게 리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낮에 걷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요. 굉장히 그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자고 뇌 기능도 좋아진다. 이건 너무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너무 좋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20-30분만 하셔도 됩니다. 특히 햇빛이 많이 나왔을 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직장인들이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서 20분 정도 산책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또 해가 너무 강할 때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선글라스를 너무 두껍고 시꺼먼 걸 끼시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안구에는 도움이 되는데 세로토닌을 만들 때는 광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면 더 좋고 그렇다고 뭐 광자극을 필요하다고 해서 햇빛을 바라보는 건 필요 없어요. 눈이 상하니까 바라볼 필요는 없는데 약한 걸 끼시거나 아니면 안 끼셔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다니시면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 햇빛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피부를 내놓고 뭐 일광욕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피부로 햇빛을 봐서 만드는 건 비타민 D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로토닌은 피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은 밝은 곳에서 산책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선크림은 바르고 먼저 선크림 바른다 그래서 뭐 세로토닌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비타민 D는 안 만들어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따로 먹어야죠. 사실 그 뇌에 대한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강의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우리가 보통 마그네슘 부족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눈떨림. 이게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근육 긴장이 옵니다. 근데 이게 근육만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뇌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마그네슘 수치가 높은 분들이 인지 기능이 좋고 기억력이 향상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평상시에 꾸준히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뭐 지금 뇌 기능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스트레스 쪽 강의할 때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또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언제 떨어지냐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호르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모가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더 챙겨 드셔야 돼요. 첫 번째 마그네슘. 팁으로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마. 다시마 드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마 안 드시고 너구리 끓여 드시더라고요. 근데 다시마 드셔야 돼요. 다시마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역시 뇌에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아요. 뭐 뇌과학적인 저널들을 보면요.
오메가3를 충분히 먹는, 그러니까 생선이죠. 생선을 꾸준하게 먹는 그룹과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나중에 치매 발병 위험률이 오메가3를 먹은 그룹보다 이쪽이 더 위험률이 한 35% 정도 높아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 오메가3의 가장 주성분이 그 EPA하고 DHA거든요. 이 DHA가 특히 뇌 기능에 좋은데 이 혈액 농도 속에 그 DHA 수치를 쭉 검사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쭉 그 위험 인자를 찾아봤더니 수치가 가장 높은 그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높은 그룹, 중간 두 그룹, 마지막 그룹. 그래서 첫 번째 그룹하고 마지막 그룹을 비교했더니 치매 위험률이 50%가 증가한다든가 DHA가 부족해지면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음식으로든 영양제로든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제가 기능의학 공부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저는 벌써 18년째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는 스트레스에도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미 오메가3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예 인정까지 해줬어요, 참. 그게 얼마 전에 인정이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게 오메가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제가 이동환 TV 채널에서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 한국인이 비타민 D가 다 부족해요. 왜냐면 햇빛을 피부를 노출시키고 막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열대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비타민 D가 다 부족한데 비타민 D 자체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이 뇌에서 신경 연결망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너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보든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든 간에 꼭 챙겨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려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단 음식이 좋아져야 된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생선 오메가3 많이 드셔야 되고 또 마그네슘 풍부한 뭐 다시마나 견과류 많이 드셔야 되고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생활 속에서는 사실 사회관계가 좋은 분들이 치매가 덜 걸린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 사귀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뇌를 많이 쓰는 거죠. 아무래도 관계 속에서 학습을 꾸준히 하고 이런 분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면. 잠을 못 자면 치매에 잘 걸린다는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거 굉장히 행운이에요. 잠 잘 자는 어르신들 굉장히 치매 걸릴 확률이 떨어지고요. 젊으실 때부터 신경이 예민해서 계속 불면증으로 오래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정말로 중요하다. 잠을 잘 자는 것, 뇌 기능에, 치매 예방에 너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잠을 많이 자면 막 게을러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렸고 강의 가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 나를 다시 끌어올리는 시간이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죠.